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키던 그 겨울밤, 한 여자가 외양간 문을 두드렸어요. 손끝이 새파랗게 얼어붙은 어린 딸의 손을 꼭 쥔 채로요. 그 작은 노크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그 온기를 기억하는 자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 사이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강원도 홍천군 외곽 31번 국도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에 박씨칼국수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가게가 있어요.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은 매년 겨울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내렸지만 그 가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큼은 4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고 아침이 왔다는 걸 알았죠. 눈이 아무리 쏟아져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연기만큼은 꼭 올라왔어요. 마을 어귀에서 그 연기를 보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은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국물용 멸치를 손질하는 것부터 직접 반죽한 면을 밀대로 미는 것까지 최순자 할머니에게 배운 그 순서 그대로였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반죽이 찢어지기 일쑤였고 국물간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버리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그 시절에 할머니는 한 번도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다시 하면 된다고 말 대신 손으로 보여줬죠. 손목에 남아있는 오래된 굳은 살, 반죽을 너무 세게 밀다가 생긴 그 흔적이 이 가게와 함께 새겨진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올해 46이 된 은혜의 손은 24이던 그날 밤보다 훨씬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끓여내는 국물 맛만큼은 해가 갈수록 더 깊어졌어요. 단골 손님들은 그 맛이 예전 할머니 때보다 오히려 나아졌다고도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맛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평생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딸 보람은 22살이 되어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보다 이 가게의 홀서빙이 더 좋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준 것을 지키는 게 자기 길이라고 당차게 말하던 아이였죠. 손님상에 국수 그릇을 놓을 때 두 손으로 건네는 버릇도 어른 손님께는 반드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도 모두 박인수 할아버지에게 배운 예절이었어요. 보람이 홀에 서 있으면 손님들이 괜히 한 번 더 웃게 된다고 단골들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수줍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낯선 손님에게도 먼저 말을 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 가게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가게 입구 오른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어요. 세월에 바랜 나무 프레임 안에 4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 위로 어린 보람이 올라타 있고 최순자 할머니는 은혜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죠. 그 사진이 찍힌 날은 박 할아버지의 칠순 잔치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 가게가 터질 듯 북적이던 그날 할아버지는 은혜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이 가게는 이제 내 거야. 우리가 떠나도 이 굴뚝 연기만큼은 꺼트리지 마라. 그 약속을 은혜는 22년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있었어요. 봄이든 겨울이든 몸이 아픈 날이든 굴뚝 연기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섰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하게 다린 코트를 입고 있었고 시골 국수 가게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도시 특유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 액자에서 멈췄어요.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는데 그 안에 그리움 같은 건 없었죠. 품평하듯 훑어보는 눈빛이었는데 마치 팔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같았어요. 보람이 물 한 잔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어머니 계세요? 김은혜 씨. 보람의 손에서 물컵이 잠깐 흔들렸어요. 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대개 은혜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대는 사람은 드물었죠. 그것도 저렇게 딱딱하게 마치 서류를 들고 온 사람처럼요. 부엌 쪽에서 행주를 들고 나오던 은혜는 남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린 행주를 꽉 쥐었어요. 얼굴이 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계산이 이미 끝난 사람의 눈빛이라는 것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제가 김은혜인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기엔 박성락, 법무법인 대호수석 변호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인수 씨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가게 안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은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보람은 엄마의 얼굴을 빠르게 살폈죠. 박인수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은혜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는 것도요. 할머니가 가끔 밤에 혼자 흐느끼던 것도,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건 작년 겨울이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야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박성락은 코트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유언장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은혜의 시선이 그 봉투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이미 3년 전에 공증까지 마쳤어요. 가게와 2터전 전부를 은혜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공증 사무소도 담당 변호사도 마을 이장도 모두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봉투를 들고 왔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은혜는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2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외양간 문을 두드리던 그 밤에 느꼈던 바로 그 차가움이었습니다. 박성락이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서류는 모두 12장이었어요. 은혜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보람은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읽어내려갔는데 줄을 읽을수록 미간이 점점 좁아졌죠. 서류의 첫 장에는 크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예고 통지서.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락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박인수 씨와 최순자 씨의 법적 상속인인 자신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자신이 받아야 할 법정 지분이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가게 건물과 대지, 뒤편 창고와 소축사 부지까지 포함하면 현재 시세 기준 12억 원을 상회한다는 감정평가서까지 첨부해 왔습니다. 서류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요.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냄새가 났죠. 은혜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12억.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평생 일군 땅이, 이 가게가 차가운 숫자로 환산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나요? 은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었어요. 박성락은 넥타이를 가볍게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권리와 별개입니다. 저는 법이 정해준 제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김은혜 씨. 그 권리라는 게 어르신들 기저귀 한 번 갈아드린 적 없는 분이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직접 온 겁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가게 영업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은혜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법률 용어로 포장된 협박이었죠. 박성락이 떠난 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보람이 테이블을 닦는 척 행주를 문지르는 동안 은혜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낡은 외양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는 그 건물. 22년 전 그 겨울밤 은혜가 보람을 품에 안고 처음 몸을 숨겼던 곳이었습니다. 나무 판자는 더 낡았고 지붕 한쪽엔 이끼가 끼었지만 그 안의 공기만큼은 여전히 그날 밤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어주던 그 순간의 공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더 심각한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 이장 오태길 씨가 허겁지겁 가게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숨을 고르며 그가 내놓은 말은 은혜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내용이었죠. 은혜 씨, 나 아까 군청에서 연락 받았어. 이 가게 건물이랑 터 담보대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야. 이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 이장의 말에 따르면 박인수 할아버지 명의로 된 이 건물과 토지에 4년 전에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설정 금액은 3억 원. 그리고 그 대출의 실제 수령인은 박성락이었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던 시기, 바로 그 무렵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서류를 뒤져보니 할아버지의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죠. 박성락은 이미 그때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유산을 요구하러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 땅을 담보로 돈을 꺼내간 뒤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귀띔해 왔어요. 홍천 읍내에서 꽤 큰 식당을 하는 한 업체가 이 가게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칼국수 가맹점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업체의 실제 투자자가 바로 박성락이라는 말도 함께요. 처음부터 이 가게를 빼앗고 그 자리에 자기 사업을 세울 계획이었던 겁니다. 유류분 소송은 그 계획의 첫 단추에 불과했어요. 은혜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보람이 잠든 후에야 불을 켰어요. 장부를 펼쳤다가 덮었고 서류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가는 곳이 없었어요. 결국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이 마당이, 이 굴뚝이, 이 낡은 가게가 전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남았어요. 소송 서류가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였어요. 은혜는 홍천읍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 통지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3월의 찬비가 내리고 있었고 법원 앞 은행나무는 아직 싹도 트지 않은 채 가지만 앙상했죠.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은혜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비가 코트 어깨를 적셔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은혜가 아는 변호사는 할머니의 유언장을 처리해준 읍내 법무사 선생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은혜 씨, 유류분 소송이라는 게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법원이 아예 무효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법적으로 성락 씨가 받아야 할 최소 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 있는데도요. 그게 유류분을 완전히 막아주진 않아요. 직접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유언장이 있어도 일부는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그 일부가 얼마냐인데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서 은혜가 잃게 되는 것은 가게 건물의 지분 절반, 그리고 토지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설정된 3억 원 근저당까지 해결해야 했죠. 그 숫자들이 합산될수록 가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게가 은혜를 삼켜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혜는 창밖 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산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아 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찬비는 계속해서 창을 두드렸어요. 숨을 내쉬던 그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 재산을 날리고 보람 하나만 손에 쥔 채 무작정 버스를 탔던 기억이요.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서울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 버스가 눈보라 때문에 이 마을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고 그 바람에 이 인연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때도 길이 막혔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 은혜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날 밤 은혜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은혜야, 이 집은 내 집이야. 성락이 그 녀석이 어떻게 나와도 주눅 들지 마라. 내가 진짜야. 그 말을 한 다음 날 새벽에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았죠. 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락이 올 것이라는 걸, 그래서 미리 말을 남긴 거예요. 소송 소식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문이 퍼진 직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밀가루와 멸치를 납품하던 식자재 업체에서 결제 조건을 선불로 바꾸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송 중인 가게에 외상을 줬다가 폐업이라도 하면 곤란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은혜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은혜 씨, 솔직히 말해서 피는 물보다 진한 거잖아요. 아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는 아니지 않나요? 그냥 적당히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변호사 비용은? 22년을 같은 마을에서 살았고 명절마다 칼국수를 퍼줬고 아픈 노부부를 곁에서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22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그 무렵 읍내에서 작은 인터넷 뉴스를 운영하는 류영태라는 단골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10여 년 넘게 칼국수를 먹으러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죠.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혜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류영태가 테이블에 그냥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칼국수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오래 기자했었잖아요. 사장님이 말 안 해도 이런 냄새는 알아요. 그 말에 은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부 털어놓은 것이었어요.
류영태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기사 써도 됩니까? 이 마을에서 50년 된 가게가 이렇게 되는 건 제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은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중에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류영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자리를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사장님 편이에요. 가게 매출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은 어머니가 알까봐 일부러 장부를 감추려 했지만 은혜는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밤 보람이 잠든 후 은혜는 혼자 가게 불을 켜놓고 그 벽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있는 그 액자,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 할머니의 따뜻한 팔짱, 은혜의 손이 프레임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그러다 뒤로 손을 뺐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이건 가게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가게가 만들어진 이유, 두 노인이 평생 지켜온 것,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겠다는 22년짜리 약속 그 자체였어요. 은혜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말에 첫 번째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은혜는 읍내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았어요. 갓 사법시험을 통과한 2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였는데 이름은 전수아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한 인상이었지만 상대 측 법무법인의 경력을 보고는 솔직하게 말했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가 유류분 전문 변호사고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유 원장의 공증 경위와 사장님이 이 가게에 기여한 실질적인 몫을 입증하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다는 말이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은혜도 그것은 알았습니다. 1차 신문이 끝난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보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목소리였죠. 엄마, 빨리 와. 누가 왔어? 가게에 도착했을 때 홀 한 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은혜를 보자 일어서며 인사했죠. 은혜 씨시죠? 저는 박성락의 아내 강인영입니다. 은혜는 의자를 잡아당겨 앉았어요. 강인영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는 대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왔어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합의금으로 2억 드릴게요. 가게와 땅 지분 전부 남편 명의로 넘기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2억이면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보람이 뒤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은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선을 강인영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얼마짜리라고 알고 계세요? 시가로 따지면 충분히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시가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게의 굴뚝 연기가 40년 동안 끊기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멸치 손질하고 반죽하고 국물 우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22년을 했어요. 그 2억으로 그걸 사려고 오신 거예요? 강인영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의 눈이 테이블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죠. 뭔가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며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어요. 입구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보람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은혜를 돌아봤어요. 은혜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속으로 무언가를 다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날 밤 진짜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은혜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링크가 하나 달려 있었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박씨 칼국수, 위생 불량 제보 직접 목격담. 은혜의 손이 굳었습니다. 게시물을 열었어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 있었죠. 국수 반죽에 오래된 재료를 섞어 쓴다는 것, 냉장 보관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 심지어 식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다는 것.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에는 이미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고 공유도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군청 위생과에서 불시 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은혜와 보람은 점검관 뒤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열어보였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죠. 하지만 그 장면을 멀찍이서 사진으로 찍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은 그날 오후 군청 위생 점검 받은 박씨 칼국수라는 제목으로 다시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그 게시물들은 빠르게 퍼졌어요. 저녁 장사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예약 전화 3건이 취소되었어요. 보람이 주방 뒤에서 울고 있는 것을 은혜는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보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밤 은혜는 가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양손에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반죽을 치대면서 이를 악물었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반죽 위에 떨어진 그 한 방울을 은혜는 바로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어요. 굴뚝 연기는 그날 새벽에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온라인 악성 게시물이 퍼진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갔습니다. 박씨 칼국수의 포털 지도 리뷰란에 별점 1점 리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이디도 전부 달랐고 작성 시간도 제각각이었지만 내용은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위생이 불량하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배가 아팠다. 은혜는 이해 신청을 했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직접 방문 리뷰로 추정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평균 별점이 4.8에서 3.1로 떨어지는데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보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보람이 읍내까지 직접 찾아가 속사정을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보람의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박성락이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이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 한 곳의 2대 주주라는 것이었죠. 그 업체가 지역 소규모 납품업체 여럿과 계약을 맺고 있었고요. 소송 하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포위망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보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 사방이 막혀가고 있잖아. 은혜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뭔가가 필요했어요. 싸울 수 있는 뭔가가요.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보람이 그날 새벽 창고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가게 뒤편 창고 안쪽 구석, 농기구들 뒤에 오래된 나무 괴짝이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뚜껑이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보람이 은혜를 불렀고 은혜는 그 괴짝을 한참 바라보았죠. 할아버지가 창고에서 무언가를 챙기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농기구 정리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열쇠는 가게 안쪽 벽에 낡은 열쇠고리에 있었어요. 5번째 열쇠가 맞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서류 봉투들과 낡은 수첩들,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열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의 글씨였어요. 꼬불꼬불하지만 힘있는 그 글씨로 날짜와 함께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처음 몇 줄을 읽은 은혜의 눈이 멈췄습니다.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어요. 박인수 할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흐려지기 직전의 시기였죠. 성락이가 왔다 갔다.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은혜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뭔가 나쁜 냄새가 난다. 그 다음 날짜의 기록이 이어졌어요. 오늘 성락이가 또 왔다. 이번엔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도 데려왔다. 서류가 많았다. 나는 사인을 안 했다. 근데 성락이가 내 손을 잡고 억지로 기억이 잘 안 난다. 불안하다. 은혜의 손이 수첩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했어요. 3억 원 근저당 설정. 그것은 할아버지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흐려지는 정신을 붙들고 그것을 직접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요. 수첩 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반으로 접힌 그것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을 은혜가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가 써야 할 때다. 그 밑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철 믿을 수 있는 사람. 은혜는 그 번호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박인수 씨가 남겨주신 번호입니다. 저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길게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연락이 왔군요. 인수 씨가 말하던 그 은혜 씨. 윤재철. 박인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어요. 성락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집안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했을 때 말했어요. 자기가 흐려지기 전에 뭔가를 챙겨뒀다고. 그게 김은혜 씨한테 가야 한다고. 성락이 그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써라 했지요. 윤재철의 목소리에는 오랜 분노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갑자기 생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묵혀온 것이었죠. 제가 아는 것들을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어. 인수 씨가 부탁한 일이니까요. 은혜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이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은혜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이 낡은 종이 위에 살아 있었습니다. 윤재철이 서울에서 홍천으로 내려온 것은 그 통화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걸음걸이가 단단했고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오래 바라보더니 눈가를 한번 훔쳤어요. 인수 씨, 순자 씨 잘 됐소.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겼는지 은혜는 알았습니다. 보람이 조용히 칼국수 한 그릇을 올렸어요. 윤재철은 한 입 먹더니 눈을 잠깐 감았죠. 맛이 그대로네. 그 한마디에 셋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재철이 가져온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박성락의 행적을 따로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에 대한 분노로요. 박성락이 등을 돌린 건 단순한 불효가 아니었어요. 30대 초반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죠. 부모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병원비 한 푼 없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윤재철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명절 밥상도 전부 그였죠. 그런데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근저당이 설정되던 그 시기에 박성락이 자신의 투자회사법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기록이 있었어요. 윤재철은 그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서류는 분명했습니다.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전수와 변호사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단순 유류분 청구가 아니에요. 성년 후견 상태에 있던 사람의 서류에 강압적으로 서명받은 것이라면 근저당 자체가 무효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거기다 이걸로 역으로 재산 편취 시도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은혜가 진정한 의미에서 반격을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포털 리뷰 공작에 대한 대응부터 시작했어요. 보람이 IT의 밝은 대학 선배에게 연락해 해당 리뷰 아이디들의 생성 시기와 활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대부분의 아이디가 리뷰 게시 직전에 생성된 것이었고 다른 활동 이력이 전혀 없었죠. 전형적인 여론 조작 계정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을 캡처하고 정리해 플랫폼에 다시 이해 신청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였죠. 그리고 류영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연락한 쪽은 은혜였습니다. 형태 씨, 기사 써주세요. 류영태는 이틀 만에 기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40년 칼국수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역 뉴스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달랐죠. 눈보라 속 외양간, 모녀를 구한 노부부, 22년의 세월, 그리고 지금의 위기.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하루 만에 공유가 수천 건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분노가 쏟아졌고 응원도 쏟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댓글 중 하나에 이런 글이 달렸어요. 저 그 칼국수 가게 알아요. 10년 전에 제 어머니가 거기 갔다가 최순자 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아들한테 서류 강요받았다고 울면서 말했대요. 전수와 변호사가 그 댓글 작성자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재 춘천에 거주하고 있었고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했어요. 최순자 할머니에게서 직접 들은 말, 박성락에 대한 두려움, 은혜에 대한 신뢰.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인영은 그 기사를 읽으며 오랫동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노부부의 얼굴을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러다 다시 켰죠. 그 두 노인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을 읽고 나자 자신의 남편이 무너뜨리려는 게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신이 오래 모른 척 해온 것이 무엇인지도요. 강인영은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보람과 함께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죠. 보람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어? 은혜는 마당 한켠의 낡은 창고 문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판자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22년 전 그날 밤, 이 문 안에 숨어서 보람을 안고 덜덜 떨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죠. 이겨야지. 짧고 낮은 그 대답 안에 22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2차 신문 기일 법정에서 박성락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전수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은 상대 측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의 친필 수첩,
근저당 설정 당일의 은행 CCTV 영상 요청 서류, 박성락 법인 계좌의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춘천에 거주하는 황옥래 씨의 진술서였죠. 황옥래 씨는 최순자 할머니의 오랜 지인이었고 할머니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느꼈습니다. 박성락 측 변호사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어요. 수첩의 진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수첩의 필적 감정을 명령했고 은행 CCTV 영상 원본 제출도 요청했죠. 법정 밖 복도에서 박성락이 처음으로 은혜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정심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다가온 것이었죠. 어디서 이런 것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김은혜 씨, 이 집안 사정을 뭘 알아? 은혜는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로 맞추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24살부터 그 댁 어르신들 옆에 있었어요. 박성락 씨는 몇 살부터 안 계셨죠? 박성락의 목에 핏줄이 섰어요. 그 순간 전수아 변호사가 은혜의 팔을 잡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더욱 빠르게 요동쳤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첩의 글씨는 박인수 씨의 것이 맞다고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은행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죠. 근저당 설정 당일 창구에서 박성락이 멍한 표정의 아버지 손을 잡고 서류를 서명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 영상 하나가 강압에 의한 서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죠. 반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류영태의 기사가 퍼진 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박성락이 예전에 서울에서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식당의 전 직원이었죠. 그 직원은 박성락이 다른 식당 한 곳을 유사한 방식으로 탈취하려다 법적 분쟁이 생겼던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왔어요. 그리고 그 분쟁의 합의서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수아 변호사는 그것을 법원 자료에 추가 제출했어요. 이 패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취약한 상대를 골라 법적 수단과 여론 공작을 병행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리고 그 무렵 강인영이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안이 아니었어요. 은혜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뒷마당에 나와 잠시 서 있을 때 강인영이 가게 뒤편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오래 고민하던 그녀였어요. 두 사람은 마당 안쪽 평상 앞에 나란히 섰죠. 강인영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가게 말고도 다른 곳에서 그런 짓을 한 게 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모른 척했죠. 이번엔 제가 더는 못하겠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박성락의 개인 자산 현황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투자회사가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이 가게와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부채를 메우려는 계획이었어요. 은혜를 몰아내는 것은 그 계획의 마지막 단추였죠. 은혜는 그 서류를 받아쥐었어요. 손이 떨렸는데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끝났다는 것을 뼛속으로 직감하는 종류의 떨림이었죠.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강인영이 담장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노부부 사진을 기사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을 읽고 나서 제 남편이 무너뜨리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저는 그 편이 되기 싫습니다. 은혜는 오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인영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강인영이 자리를 뜬 후
은혜는 그 서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전수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혜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굴뚝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연기가 어둠 속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연기가 말하고 있었죠. 최종 변론 기일은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밖 벤치에서 은혜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외양간 나무 판자, 박 할아버지의 손전등, 불빛. 그 기억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그리고 그 따뜻함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자신을 데려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전수와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을 또렷하게 마쳤어요. 김은혜 씨는 박인수, 최순자 부부의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보여준 것은 법이 정의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것이었습니다. 유 원장은 그 두 분이 자신의 온전한 의식 속에서 내린 결론이었고, 피고 박성락은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틈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에 손을 댔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청구 이전에 먼저 그 불법적 근저당 설정의 무효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박성락 측의 최후 변론은 길었지만 공허했어요. 법정에 앉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였어요. 판결이 선고되던 날 박성락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들어섰을 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판사가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무효. 박인수 씨의 자필 기록과 CCTV 영상을 종합할 때 강압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한다.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법정 지분을 인정하되 피고가 부모에게 어떠한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은 김은혜 씨의 지분을 우선한다. 피고 박성락은 불법 근저당으로 취득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고 강제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안을 채우는 동안 박성락의 얼굴에서 색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지만 그는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있었죠. 공들여 짠 포위망이 자신이 쓴 방법 그대로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전부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줄이 끝나는 순간 옆에 앉은 보람의 손이 은혜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말이 없었죠. 그냥 그렇게 손을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은혜는 비를 그냥 맞았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는데 차갑지 않았어요. 윤재철 씨가 다가와 은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인수 씨가 기뻐하겠소. 은혜는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야, 이 가게는 이제 내 거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혜는 판결문을 손에 들고 혼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냥 서 있었죠.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있는 그 액자. 가게 안의 공기가 익숙했어요. 멸치 냄새, 밀가루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이 냄새가 자신의 것이라는 게 그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오래, 아주 오래요.
22년치의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락은 그날 판결 직후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처음엔 뭔가를 따지는 듯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결국 말이 없어졌습니다. 복도를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처음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이후 소식들은 마을에 하나씩 흘러들어왔어요. 불법 근저당 자금 반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강인영이 이혼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락의 투자회사는 채권자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고 그가 이 자리에 세우려 했던 프랜차이즈 계획도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탐욕이 쌓아올린 것은 결국 탐욕의 무게로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홍천에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박씨칼국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 은혜는 멸치를 손질했어요. 보람은 그 옆에서 반죽을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순서, 할머니가 보여준 손길, 그 모든 것이 이 새벽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시간, 첫 손님이 들어오면서 차가운 바람도 함께 들어왔어요. 보람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혜가 국물 한 국자를 들었어요. 펄펄 끓는 국물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 속에서 두 노인의 얼굴이 잠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은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네 사람은 오늘도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능보라 속 외양간에서 시작된 그 작은 인연이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이렇게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잠잘자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갚으며 살아간 은혜 씨와 보람이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을 것 같아요. 태련이라는 건 결국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새벽을 버티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박할아버지와 순자할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한 것도 결국 그 진심이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외양간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필요한 순간, 또는 그 문을 열어줄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요. 그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뵐 수 있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